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찬 기파랑과 학습 활동을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2반하고 4반 학생들이 수업을 기다렸을 텐데 선생님이 제 시간에 업로드를 못해서 정말 미안합니다. 앞으로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잘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180, 178쪽 교과서를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요. 필기구가 필요하고 4강 학습 자료가 한 3가지 정도 올라와 있을 거예요. 처용과 헌화가 그 다음에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그 부분들 각각 올라와 있으니까 같이 출력을 해서 여러분이 보아야겠습니다.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다면 여러분 준비하고 오도록 하세요. 여러분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시적 화자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말해보자 라고 되어 있네요. 먼저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각자 적어보세요. 네, 적었나요? 네,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 이론의 자갈벌에서 기파랑을 추모하고 있다. 자, 여러분 추모라는 뜻이 추모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추모란 죽은 사람을 그리며 생각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네, 여러분 이 지은이가 충담사가 기파랑을 그리워하고 추모한 내용을 전 시간에 같이 알아보았죠? 그럼 만약에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에 의한다면 뭐라고 적어야 할까요?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을 따를 때는 여러분 달, 냇가, 조약, 작가지 이 5가지 의미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김한진 선생님의 해독을 따를 때는 이 기파랑이 없어서 부재하기 때문에 그 안타까움 그리고 그를 추모하고 따르고자 한다면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을 따를 때는 기파랑의 인품을 찬양하고 추모하고 따르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양주동 선생님의 해독에 대해 좀 더 정리를 하고 싶은 학생은 지난 시간 상강 자료를 올린 찬 기파랑과 양주동 선생님 해독 한글 파일을 더 참고해 보세요. 이제 가로 2번 보겠습니다. 작가지와 눈의 의미를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정리하도록 되어 있네요. 정리해 봅시다. 영상을 멈추고 적어 보세요. 자, 잣나무 가지의 뜻은 무엇이라고 여러분 적었나요? 기파랑의 높은 인격 또는 인품 이것을 의미하죠. 또는 실현이나 어려움에 굴하지 않는 훌륭한 기파랑의 인품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어요. 자, 그렇다면 눈은요? 작가지가 높아서 덮을 수 없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작품에선 이 노래에선 눈이 부정적 의미를 지닌 것으로 해석하죠. 그래서 눈은 겨울에 오고 춥고 그렇기 때문에 고난, 역경, 시련 이런 것들을 의미할 것이라고 보죠. 자, 그럼 2번으로 갈게요. 2번은 향가의 갈래적 성격과 흐름에 대해서 더 알아보는 활동입니다. 가는 헌화가이고 나는 처용가예요. 여러분 이거 헌화가나 처용가 그 정리집도 선생님이 그 한글 파일로 올렸거든요. 여러분 출력이 어려운 경우에는 화면을 띄워서 같이 보도록 해요. 가에 적어주세요. 먼저 헌화가는 여러분 4줄로 총 되어 있죠. 4구체입니다. 4구체. 한문 원문은 선생님이 올려놓은 자료집에 있습니다. 이게 4구체이고요. 옆에 나아 작품을 보세요. 여러분 총 세어보면 8줄이에요. 자, 이것은 8구체입니다. 여러분 4구체 향가 중에 서동요라는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아주 어릴 때 서동요라는 것이 드라마로 방영이 되기도 했어요. 자, 헌화가 자료를 지금 펼쳐주세요. 제목부터 보면 헌자가 나오는데 헌자는 드릴 헌자입니다. 드리다 헌. 자, 화자는 꽃 화자예요.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드리고 헌이니까 꽃을 드리다, 꽃을 바치는 노래라는 제목입니다. 자, 여러분도 꽃을 누구에게 주거나 받아본 적이 혹시 있나요? 자, 부모님께 어버이날 카네이션을 드리기도 하죠. 또 사랑하는 사람에게 혹은 감사한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거나 받습니다. 자, 꽃은 보통 아름다움을 떠올리고 특히 여성들에게 남성들이 구애를 할 때 여성의 마음을 얻고자 할 때 남성이 꽃을 선물하죠. 자,
그럼 선생님이 이 말 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그 헌화가 배경설화를 여러분 봐보세요. 자료집에 나와 있죠. 신라 제33대 성덕왕 때 순정공인 강릉태수로 부임하던 길에 거기 보이죠? 네, 그 내용이에요. 두 번째 줄 보면 여러분 수로부인이라는 거 보이나요? 네, 수로부인 거기다 한번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사람 적어주세요. 수로부인은 기록에 의하면 굉장한 미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미의 정도가 정말 뛰어났나 봐요. 왜냐하면 수로부인 관련된 이야기가 있거든요. 남편은 보면 순정공이라고 되어 있죠. 순정공은 당시 굉장히 귀한 신분의 높은 계급의 사람이었다고 해요. 진골귀족이라고 합니다. 근데 남편이 발령이 나서 그 남편의 부임지로 같이 이동하는 중에 바닷가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돼요. 근데 갑자기 바다에서 용이 나타나서 이 수로 부인을 데려간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예뻐서. 자, 사실은 납치죠, 납치. 자, 요즘처럼 성감수성, 성인지력을 요구하는 시대에 자, 용이라는 이 존재는 아주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셈이죠. 아무튼 바다 깊숙이 아내가 사라져버리자 이 남편 순정공은 정말 어찌할 바를 몰고 쩔쩔매고 있습니다. 그때 이 주변 사람들 순정공의 신분이 높았으니까 주변에 신하들이나 모시는 사람들이 많았겠죠. 이 사람들이 다 같이 노래를 지어 불러요. 거부가 수로 부인을 내놓아라. 남의 부녀를 빼앗아간 죄 얼마나 큰가. 만약 거역하고 내놓지 않으면 그물로 잡아구워 먹으리라. 이렇게 협박하는 주술성이 담긴 노래를 불러요. 자, 주술성이라기보다는 협박성이 이제 많죠. 자, 그래서 다시 수로 부인이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이 정도니까 수로 부인이 뭐 용이나 이런 신적인 존재한테도 굉장히 인기가 있었던 미모를 지닌 여자였구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이런 수로 부인이 남편을 따라 이동하는 중에 저기 높은 바위 절벽가에 핀 예쁜 꽃을 발견한 거예요. 근데 이 수로 부인이 이 꽃이 갖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꺾을 사람이 없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런데 바위 아래 바로 바다예요. 떨어지면 바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 높은 절벽인 거예요. 거기 딱 끝부분이나 그 살짝 아랫부분에 꽃이 있었던 거예요. 자, 꺾어 오르면은 목숨 걸어야 될 상황인 거예요. 다들 주저하고 있는데 못하겠다. 거긴 사람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곳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뚜둥 어떤 한 노인 등장해요. 이 노인은 암소를 몰고 있었던 노인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헌화가의 내용이에요. 자줏빛 바윗가에 잡고 있는 암소 놓게 하시고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꽃을 꺾어 밭이 오리다. 자, 나를 아니 부끄러워하시면 나 늙었다고 혹은 신분이나 이렇다고 해서 내가 암소를 몰고 있다고 해서 나한테 받는 걸 거부하시지만 않는다면 제가 꺾어 바칠게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아마 수로 부인은 허락을 하고 꽃을 받았을 것 같죠. 자, 노인의 용기도 대단하고 수로 부인의 이런 미모가 정말 어떨지 궁금하네요. 자, 이 사구체 이제 헌화가의 내용을 봤고요. 사구체는 여러분 민요의 바탕을 둔 게 많아요. 자, 여러분 그 제재 정리 자료라고 선생님 올려놓은 거 있어요. 거기를 보면 제재 정리 자료 여러분 파일이 있었죠. 한글 파일. 네, 거기를 보면 사구체 형식을 설명한 부분에 민요로 전해지다가 이렇게 기록되었다 그렇게 글이 적힌 부분이 있어요. 네. 자, 사구체 민요는 민요의 바탕을 둔 게 많아요. 누가 지어진 것이 정확하지 않고 저작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이렇게 노래가 자연 발생을 해서 이 지방 저 지방 퍼진 거 이게 민요거든요. 그런데 이 민요가 향가의 형식으로 기록에 남은 것들이 사구체가 여럿이 있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이 서두에서 언급했던 서동요 있죠. 서동요도 이제 서동이 지었다고 하는데 아이들 사이에서 불려졌기 때문에 이제 민요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서동요도 사구체입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바로 팔구체 나작품 처용가를 볼게요.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제목부터 보는데 이 처용가 할 때 처용은 사람 이름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도 뭔가 이야기가 있을 것 같죠? 네, 선생님이 지금부터 이야기를 알려줄게요. 이 처용의 아내도 굉장한 미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예쁜 것을 탐하는 마음은 이게 욕심 중에 하나인데 이 처용이 하루는 놀다가 밤에 이제 집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집에 딱 와보니까 아내만 있어야 할 방에 다른 사람도 같이 있는 거예요. 자, 사실 뭔가 19금 같은 내용이죠. 자, 보통 이런 경우라면 남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화가 나가지고 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사실은 모르는 상황인 거예요.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처용이 바로 이 상황에서 이걸 딱 보고는 이 처용가를 부르면서 그냥 화를 내지 않고 물러섰다는 거예요. 물러갔다. 방으로 들어가자고 막 들이닥치지 않고 자신이 오히려 물러섰다는 거예요. 자, 이 처용의 아내를 범한 사람은 이제 이야기에 의하면 역신이라고 해요. 여러분, 역신은 그 옛날에 되게 무서운 전염병이 있었는데 천년두라는 병이 있어요. 이 천년두를 일으키는 귀신 또는 신을 역신이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아무튼 아내를 범한 이 역신이 처용이가 화내지 않고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물러섰다고 그의 이런 관용적인 정신, 이 관용의 태도를 보고 자기가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복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제부터 처용 당신의 얼굴이 그려진 사람이 드나드는 문 있죠. 그 대문만 봐도 나 그 집에는 절대 안 들어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지금은 천년두라는 걸 잘 여러분 들어본 적도 없을 것 같고 그런 질병에 걸린 사람이 아마 주변에 없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거 되게 무서운 감염병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옛날에 벌써 1700? 그때 이제 여러분 1800년대 무렵 이제 백신이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다 접종을 해서 이 지구상에는 사실 이제 천연두가 거의 사라졌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 이 처용가가 처음 만들어진 신라시대, 여러분 백신이 있었겠습니까? 당연히 개발되지 않은 때죠. 걸리면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까지 천연두가 되게 무서운 질병이었어요. 자, 그러면 신라시대, 지금 우리가 코로나를 무서워하는 이유도 백신이 지금 아직 개발 중에 있잖아요. 그럼 이 신라시대에도 감염병이 천연두가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무서운 존재였겠죠. 그리고 안 걸리고 싶고요. 근데 뭐 고칠 방법도 없고 그 당시엔 더 몰랐기 때문에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니까 그냥 두려워하고 그랬겠죠. 자, 그런데 사람들이 안 걸리고는 싶잖아요. 이 질병으로부터 우리 가족 지키고 싶은데요. 어딘가에 기대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배경설화랑 같이 이런 노래가 만들어졌구나, 이런 예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냐면 아까 역신이 뭐라 그랬어요? 처용, 당신의 얼굴이 붙은 집은 내가 아예 들어가지 않을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처용의 얼굴이 뭐예요? 지금 부적인 거예요. 부적. 처용의 얼굴이 딱 붙어 있으면 침범하지 않는다. 자, 이렇게 아마 사람들은 믿고 싶었겠죠. 그래서 이런 노래와 이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처용가 본문을 보면 동경이란 말이 나오죠. 이게 당시 신라의 수도 경주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자, 아무튼 동경, 밝은 달이란 말이 보이죠. 자, 밤이에요. 밤들이 놀다가 들어 자리를 보니 다리가 넷이로라. 참 불쾌하고 민망한 상황이죠. 다리가 넷이다. 둘은 내 해여고, 자, 둘은 내 것이고, 둘은 누구 행고, 둘은 누구의 것인가. 자, 아내의 다리도 있는데 다른 사람의 다리도 있다는 겁니다.
자, 본디 내해 달아마는 본디 내 것이었지만은 빼앗은 것을 어찌하리요. 아, 여러분, 내 것인데 라고 해서 이놈의 자식 이런 게 아니라 어찌할까 이렇게 하네요. 체념하고 있네요. 자, 이런 노래입니다. 내용 자체만 보면 그리 막 유쾌하고 막 유쾌한 노래가 아니에요. 과연 아내를 양보하는 것이 관용의 정신을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이런 무서운 전염병에 벗어나고 싶은 민중의 심정이 이 노래에 담겨 있고, 이런 노래가 그래서 그런 배경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라고 여러분 생각하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좋습니다. 자, 여러분, 처용가는 8줄이니까 8구체죠. 네. 이 8구체는 4구체가 더 늘어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10구체, 자, 더 완전한 형식인 10구체로 가기 위한 과도기적 형식으로도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것들 메모하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초용가는요, 인기가 좋았어요. 신라시대 때만 이게 쓰인 게 아니라 고려시대 때 또 만들어져요. 개작이 돼서 또 이렇게 변형돼서 만들어지고, 고려가사로 조선시대까지도 이어집니다. 자, 이 노래가 인기가 많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천연두라는 질병이 계속 고려시대,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것으로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재밌는 얘기 잘 들었나요? 자, 이제 178쪽으로 여러분 가겠습니다. 네, 여러분 178쪽을 보면 무엇을 알아보자고 하느냐, 바로 찬기파랑과 제9행을 아야. 자, 아야 이 부분이 선생님 어떤 부분이라고 그랬죠? 낙구죠. 네, 낙구에 대해서 선생님이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전통이 계승되고 있는지 선생님 설명을 했는데 학습활동으로 다루고 있네요. 자, 4강 제재정리 프린트물 같이 보면서 진행할게요. 자, 핵심 3, 거기 핵심 3, 낙구의 기능의 보이죠? 자, 여러분, 이거 보기 전에 먼저 작품을 봐야 되는데 지은이가 길재라고 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작품이 지금 무슨 작품인지 모르겠죠? 총 3줄로 되어 있죠? 자, 이 작품의 갈래는 시조입니다. 시조라고 적어주세요. 시조는 조선시대에 아주 번성기를 누린 운문갈래입니다. 운문갈래. 그리고 마지막 줄 보면 어즈버라고 돼, 여러분 밑줄 쳐져 있죠? 어즈버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 부분은 감탄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즈버의 뜻은 무엇이냐? 어즈버의 뜻은 요즘으로 치면 우리가 막 멋진 거 봤을 때, 막 되게 막 이렇게 감탄할 거 봤을 때 우리가 와, 아 이런 말 하죠. 예, 그 뜻이에요. 어즈버가 이런 감탄사예요. 자, 여러분, 여기 마지막 줄에 어즈버 들어간 거랑 찬기파랑가에서 아야 하는 거랑 지금 유사한 거 느껴져요? 네. 작품 마지막 부분에서 감탄사를 넣은 게 지금 같죠? 지금 이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느냐, 이걸 같이 얘기해 보자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먼저 이제 그런 거 알아보기 전에 작품을 좀 감상하고 가야겠죠? 이 작품은 길재라는 사람이 썼는데, 길재는 여러분 적어주세요. 고려 말기의 신하예요. 자, 여러분 적어주세요. 고려 말기 신하. 근데 조선시대까지 살았던 사람이에요. 고려에서 조선으로 나라가 바뀌죠. 사실 고려라는 나라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선 거예요. 자, 나라의 말기니까 시대가 막 어두웠겠죠.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 고려 신하였던 이성계가 새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죠. 자, 그럼 고려 신하였던 사람들은 어떨까요? 난감하죠. 자신이 섬겼던 나라가 마치 빼앗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미 막을 수 없고 이미 벌어진 일이에요. 자, 이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이 바로 길재예요. 이미 없어진 나라의 신하인 거죠. 자, 그 당시 신하들은 신하의 신분을 그대로 유지해서 조선 왕조를 이어서 신하를 하던가, 이제 조선 왕조를 섬기던가, 아니면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택하던가, 아니면 어디 산속 깊은 데 숨어서 살던가, 이렇게 했어야 했어요. 자, 길재의 경우에는 조선 왕조의 신하로 일하지는 않고 그냥 학자의 신분으로 이제 그냥 살게 됩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제 이 길자가 이런 상황에서 어디를 갔느냐? 첫 줄을 보면 500년 도읍지라고 돼 있죠. 자, 이게 뭐냐면 고려 왕조의 옛날 수도를 말해요. 고려 왕조는 수도는 여러분 개성이에요. 자, 개성은 지금 북한에 속한 땅입니다. 여러분 거기 간단하게 좀 메모 좀 해주세요. 500년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 개성을 말하고 송도라고도 해요. 근데 지금은 38성 이북, 38성 넘어서 북한에 속한 항해북도 그쪽에 있어요. 자, 둘째가 당신은 나라가 하나였으니까요. 둘째가 나라를 잃은 다음에 여기 딱 개성을 지나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지나가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옛날 생각 당연히 나겠죠. 자, 본문 보면서 같이 해볼게요.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드니, 자, 도읍지는 고려의 수도고, 필마라는 말은 한 필의 말. 자, 적어주세요. 한 필의 말. 말 한 필 타고 이곳을 지나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원래 신하의 위치에 있을 때는 여러 명이 자기를 거느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신하도 아니고 자기는 학자의 신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이니까 혼자서 이렇게 다니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산천은 우구하되, 여기서 산과 천은 산과 물이에요. 우구하되라 할 때 우구하다는 말은 그대로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산과 물은 그대로인데 인걸은 간데 없다. 자, 인걸이란 말 아래에 적어주세요. 인재라고, 인재. 아, 나라에 인재가 많아야 나라가 서겠죠. 근데 인재가 갈 데 없다라는 말이에요. 인재는 갈 데가 없구나. 아, 왜 그렇습니까? 고려 왕조가 멸망했기 때문에 뭐 인재가 있더라도 일할 곳이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은 간 데 없다라고 하니까 뭐 간 데가 없다 이런 의미, 한탄의 의미가 지금 있어요.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죠. 자, 여러분 어즈버 왔네요. 아, 여기서 어즈버는 그러니까 기쁨의 아가 아니죠. 네, 한탄스럽고 안타깝고 그런 아죠. 자, 어즈버 다음에 태평연월이라는 말이 나와요. 태평연월. 자, 적어주세요.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 다시 적겠습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 자, 이런 뜻입니다. 우리 참 태평하게 있네 이런 말 들어봤죠. 자, 그런 때라는 뜻인데 이 작품에, 자, 태평연월이 꿈이란가 하노라. 여러분, 그 꿈은요 실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편안하고 즐거운 세월이 꿈 같구나.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지금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실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야, 꿈이었나 봐. 이거 꿈인가? 막 이렇게 얘기하죠. 자, 태평연월은 지금 이 작품 안에서 무슨 뜻이냐? 고려가 번성했던 시절을 말하는 거예요. 고려라는 그 왕조가 고려가 융성했던 시절, 그걸 말하는 겁니다. 자, 적어주세요. 고려가 융성했던 시절. 한마디로 쉽게 말하면 고려가 잘 나가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꿈만 같다는 거죠. 당연하죠. 자기가 나라를 잃은 신하가 됐으니까. 그래서 옛날의 수도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작품은 나라를 잃은 어떤 한탄, 그리고 인생이 이렇게 꿈같이 그냥 가버렸구나, 나라가 이렇게 없어졌구나 하는 그런 어떤 무상감,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시조입니다. 자, 여러분, 뭐 역사까지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럼 돌아와서 찬 기파랑가의 그 아야와 이게 한국 문화 전통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이제 물어봤죠. 여러분, 선생님이 어즈버가 아야 똑같은 것이라고 얘기했고, 자, 여러분 2번 가로 2번 한번 영상 멈추고 생각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정리 한번 해볼게요. 문학적 전통이 계승된 것이죠. 여러분, 신라시대, 고려시대 그 틈이 길어요. 근데 신라시대 때 뭐 작품 끝부분에 이런 감탄사를 넣어서 시상을 정서를 고조시키고,
집약시키고 했던 그 기능을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도 이 고려시대 때에도 들어와서 조선시대, 이런 과도기적인 시대까지도 이런 감탄사를 마지막 부분에 쓰는 것이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전통이 계승된 것이죠. 자, 여러분, 감탄사를 이렇게 마지막 부분에 삽입하는 것은 어떤 기능이 있느냐? 적어주세요. 시상을 집약, 시상을 한데 딱 모아주는, 집중시키는 능력, 그런 기능을 한다는 얘기예요. 시상의 집약, 그리고 시상을 전환시켜요. 분위기를 살짝 살짝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자, 여기 작품을 봐도 인걸은 갈 데 없구나 한탄하다가 참 인생이 무상하다 이런 의미까지로 가니까 전환도 시키는 기능도 있죠. 이런 감탄사를 마지막 부분에 넣는 것이 시상을 집약하고 전환시키는 기능을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바로 이어서 3번도 가겠습니다. 혹시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힘든 사람은 잠시 멈추고 쉬었다가 다시 시작해도 좋아요. 자, 3번 가면은 한자를 빌려서 우리말을 표기하는 찾아 표기 방식, 이것이 한국 문학사에서 어떤 의의를 지니는지 적어보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선생님이 향찰 표기가 무엇인지는 찬기파랑가 3강 처음 배울 때 여러분 선생님 설명을 해줬어요. 자, 먼저 여러분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세요. 네, 여러분 선생님이 항상 캡처를 하게 하잖아요. 그때 선생님이 선생님이 불러준 내용만 잊지 말고 여러분이 먼저 적었던 거 옆에 있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정리한 내용이 다시 오른쪽에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죠.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만 해요. 이것이 생각을 꺼내는 거고 생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선생님 받아준 것만 그대로 적으면 생각 없이 그대로 먹이를 먹는 거죠. 어떻게 먹을까를 궁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 먹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는 힘이 잘 길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의 생각이, 사고가 키워지고 답을 쓸 수 있는 능력도 키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답을 같이 알아볼게요. 사실 이것은 정확한 정답이 있기보다는 선생님은 어떤 표준적인 것도 아니죠. 그냥 모범적인 답안을 하나 제시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하고 차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틀린다고 볼 수는 없어요. 네, 그렇지만 모범적인 답안을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어떤 의의를 지니는가 물었으니까 첫 번째, 우리 문자가 없었던 시기인데 그 당시에 우리말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짐작할 수 있죠. 이 향찰 표기 방식이 있기 때문에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노래를 불렀나 보다 라고 우리가 기록이 남아있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보여줘요. 다시 얘기할게요. 첫 번째, 우리 문자가 없던 시기에 우리말로 어떻게 노래를 불렀는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둘째, 외래 문화를 수용하면서도 우리 민족의 주체성을 보여줍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문자가 없어서 한자어를 갖고 썼는데 한자를 그대로 빌려온 게 아니죠. 우리말과 좀 달랐기 때문에 최대한 우리말에 맞게 쓰려고 한자를 변형을 시켰죠. 변형시키고요. 자, 이런 점에서 우리라는 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형이 가능했던 거예요. 야, 우리한테 맞게 고쳐 쓰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체성이 있는 것이죠. 외래 문화를 수용도 하면서도, 그러니까 아예 기록에 안 남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야, 우리 문자 없으니까 우리는 기록을 남길 생각을 안 했다면 우리는 이 당시에 누가 무슨 노래를 어떻게 불렀는지 아무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기록을 남기겠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외래 문화를 가져와서 쓴 것이고, 그 한자를 표기할 때도 그냥 하지 않고 우리말에 맞게 고쳐서 썼으니까 그런 주체성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3번 활동까지 우리 마쳤고요. 선생님이 우리 2반, 4반 학생들을 기다리게 한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 정말 진심으로 사과합니다. 앞으로 선생님이 정말 지각을 선생님도 안 하고 싶네요. 자, 그러면 여러분 수고 많았고요. 오늘 수업 받은 내용에 대해서 필기한 부분을
177쪽, 178쪽 각각 2장을 여러분 사진으로 찍어서 카페에 올려주길 바라고요. 우리 2반, 4반 학생들은 조금 늦었으니까 그 제출 기한을 하루 연장을 시킬게요. 그래서 여러분 잘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